안녕하십니까. 한시 있는 최경렬입니다. 도학자들이라고 송대 성리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요 분을 빼놓을 수 없죠. 주희. 우리나라가 주자학, 조선이 주자학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례 없죠. 역사상 주희가 생각한 대로 국가를 디자인해서 그걸 운영해 왔다는 게 참 놀랄 만한데, 주제의 영역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선시대가 무너지고 근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서양화가 되고 합리주의가 이제 휩쓸면서 서구적인 합리화가 휩쓸면서 주희를 무슨 동네에 무슨 개 취급하듯이 얘기를 하고 함부로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자를 제대로 하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이분이 관서유감 책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어 쓴 연작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유감 기1이라 첫 번째 시죠. 반무방당 일감계하니 천광운영 공배회라 문거나득 청려호 위유원두 활수래라. 워낙 유명한 시죠. 반이랑쯤 되는 이런 크기를 반이랑쯤 되는 크기의 네모난 연못에 거울 하나가 펼쳐지니, 이제 이 거울에 비유를 한 거죠. 이렇게 연못의 거울에 비유를 한 거죠. 반무방당 일감계하니 천광운영 공배라. 하늘 비추며 구름 그림자가 함께 서성인다. 이제 거울이 있으니까 구름이면 하늘빛이 여기 이제 비치는 거죠. 문거나득 첨여호, 여기 이제 송대가 구어체가 이렇게 많이 넣었죠. 거나득 청여호, 어록체라 그러죠. 송대 구어예요. 묻건, 이건 2인칭이라고 보기도 하고 상관이 없죠. 묻건이 어떻게 그렇게 맑을 수가 있어. 거울이 맑다는 맑을 수가 있어. 원두, 이것도 어록체죠. 근원에 활수라고 그러죠. 활수, 활자의 액센트가 있죠. 근원에 맑은 물이 솟기 때문이라오.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해석은, 책을 읽다가 이 책하고 도대체 이 방당은 뭐고 거울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거울, 이 방당이라 그랬는데 이제 천원 지방이라 그래서 옛날에 하늘은 둥글고 땅은 이제 뭐가 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쓴 게 아니라 땅을, 그래서 옛날에 연못을 다 이렇게 네모나게 봤죠. 땅 네모난 거에 저기 한다고 천원 지방이라고 그랬으니까 방이라고 그렇게 쓴 거죠. 요만한 크기에 요만한 모양으로 거울이 하나 딱 땅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거울은 일종의 마음에 대한 은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서, 그러면 천광운영,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비친다는 거죠. 근데 그대로 비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늘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맑은 물이 늘 거기에 있도록 솟아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서란 무엇이냐, 책 읽다는 무엇이냐,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맑은 마음을 맑은 거울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송대 사람들은 거울 닦듯이 마음을 이제 깨끗이 만들어야 된다는 비유가 늘 보이죠.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마음 공부고, 독서가 무슨 재미를 위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 그러니까 윤리적 감각,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천리시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시가 왜 괜찮냐고 하냐면, 이치라고 하는 것,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거울로 비유를 해서 거울 닦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비유, 그죠? 비유를 잘
가져왔고 이치를 시각화해서 구체화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법, 시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 관서유감에서 이 시보다 유명한 게 두 번째 수입니다. 이 첫 번째 시를 읽고 두 번째 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관서유감입니다. 반무방당 일감계하니 천광운영 공배회라. 문거나덕 청려호 위유원두 활수래라. 반이랑 네모난 연못에 거울 하나 펼쳐지니 하늘 비치며 구름 그림자 모두 배회한다. 어떻게 이리 맑을 수 있을까? 근원의 맑은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지. 이 정도죠. 두 번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서유감 두 번째 수. 작야 강변 춘수생터니 몽충거함이 일모경이라. 향내 왕비 추이력터니 작일중류 자제행이라. 이것도 워낙 유명하시죠. 지난밤 강가에 봄물이 생기더니, 봄물이 나오더니 몽충거함이 터럭처럼 가볍구나. 몽충거함하고 터럭하고 컨트라스트 시켰죠. 이 몽충거함이 몽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여기 육자가 아니라 배주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배주자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엄청나게 큰 배를 몽충거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함이란 말이 있지만, 향내 왕비 취력터니, 지난날 배를 옮기려는 힘을 잘못 헛되이 잘못 쓰더니 오늘은 여기 강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강 한가운데 자유롭게 떠다니는구나, 가는구나 하는 거죠. 여기 일모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함과 터럭 하나를 컨트롤 시키는 게 시를 잘 쓴 그 뭐라 그럴까, 비유를 잘 쓴 거긴 하지만, 일모경이라는 거라고 하는 건 중용의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시를 덕이 터럭처럼 가벼워야 된다는 게, 덕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걸 얘기하고, 나중에 더 높은 경지는 소리도 냄새도 안 나야 되는 게 덕이 최고로 높은 거라고 시경을 인용해서 그 중용 마지막 장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일모경을 거기서 가져온 거죠. 시경에 있는 말을. 이 시는 이 장의 시간을 여기서 이제 배려를 했죠. 원래 순서로 하면은 향내, 지난날, 과거에, 그쵸? 과거에 왕비를 했단 말이에요. 헛되이 그냥 지금 보면 잘못 딴방에다 엉뚱한 데 힘을 썼다는 거죠. 지난번 과거에는. 그러다가 자기야 지난밤에 꿈을 꾼 거죠. 봄물이 불어나는 꿈을 꿔죠. 그러더니 차일 이렇게 된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도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난날의 향내, 지난날 왕비하지 않았으면 자기아에는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라고 했지만 그냥 헛짓한 게 아니고 뭔가를 깨치고 낑낑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잘못됐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부단한 노력과 애쓰는 행동, 노고가 없었다면 지난밤 꿈을 꾸고서 오늘 아침에 자제행 같은 게 없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오도송 같은 거죠. 깨달음에 관한 거예요. 각성이죠. awakening, 각성, 뭔가를 깨달았다는 걸 이렇게 절묘한 비유를 써서 설명한 거죠. 이 절묘한 비유가 이 시를 잘 썼다고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뭐를 알려고, 뭐를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이 실수라고 잘 안 떠오르죠. 근데 그거를 계속 쌓아두고 고민하고 애를 쓰면 어느 순간 본물이 불어나듯이 생각이 탁 트입니다. 탁 트이면 자기를 괴롭게 만들었던 무거운 몽충 거대한 바위돌이 해도 무방합니다. 비가 오면 바위돌을 굴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본물이 일어나서. 그러면 자기 고민이 탁 풀리면서 풀리는 순간 그렇게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마음껏 자기가 자유롭게 갖고 놀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최근에 장자를 읽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손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변증법의 문제였었거든요. 뭐 헤겔이니 마르크스니 변증법 참 저한테 어려웠어요.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그 문제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공식으로 외웠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정반합이니 지향이니 이게 다 아무 소용 없었고 그랬었는데 장자의 어떤 글을 읽다가 그리고 이제 손자를 해석하면서 이게 변증법이냐 무릎을 탁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변증법 설명을 할 때 이제 독일의 관념 변증법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문제를 삼지 않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향내 왕비 추이력 어려운 문제를 여기 이게 몽충거함이니까 추이는 거 이걸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몽충거함이니 거대한 바위 같은 걸 어떻게든 움직여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죠. 왕비 헛 힘쓴 거죠. 근데 왕비하지 않으면 지난밤에 꿈꾸는 본물이 탁 트이는 경험 탁 트이는 경험이 와서 이 거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터럭 하나처럼 가볍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실수를 가장 좋은 선생은 실패입니다. 실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탁 깨트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향내 왕비 추이력이라는 지난날에 계속 고민하고 괴롭고 힘든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책을 읽다가 주자는 관서유가 책을 읽다가 괴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던 거예요. 그거를 계속 힘들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탁 풀린 거죠. 본물이 불어나면서 배가 뜨면 모든 게 다 터럭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멋진 시죠. 그 돌을 깨우친다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써서 언어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비유의 위력이고 시의 힘이죠. 결국 이제 언어가 무엇인지, 언어의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언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보통 주의를 이제 뭐 철학자, 대사상가 얘기를 하는데, 송대에는 시인들이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그 사람들이 비하면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시인으로도 주의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냥 시를 썼네 그게 아니라 시인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을 정도 시를 잘 쓴 시인입니다. 관서유감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분이 이제 복건성 민땅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차가 많이 난 지역의 분인데 거기 이제 무의산을 가면서 쓴 시, 무의국어가 같은 시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특히 퇴계 이 주자에 대한 그 존경과 애정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퇴계시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야 강변충 수생 몽충과함 일모경이라 향내 왕비 추이력터니 차일중류 자쟁이라 지난밤 강가에 봄물이 불더니
거대한 함선이 터럭처럼 가볍다. 예전에 배를 옮기려 잘못 힘을 썼건만 오늘은 강 한가운데 자유롭게 다니는구나.